한 여자가 아이를 잡아 끌고 4번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이의 이목구비는 놀라우리만치 섬세했다. 그러나 육손이는 안 된다. 여자는 비장한 얼굴로 아이를 끌고 마당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한 줄기 비명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흰 눈이로 새빨간 핏방울이 떨어졌다. 관사부는 피투성이가 된 도우주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계약서 위에 눌렀다. 도우주는 다른 아이들과 뒤섞여 훈련원의 빠듯한 일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자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 도연정 근처의 갈대밭까지 걸어가서 발성 연습을 했다. 도우주가 사업원에 온 지 석 달이 되는 날, 배역을 정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 도우주는 여주인공인 단역으로, 시토우는 남주인공인 생역으로 뽑혔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어지지 않는 운명의 사슬. 평생 단역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도우주는 영문도 모른 채 받아들이고 있었다. 시토우와 도우주는 직업배우가 되면서 새로운 예명을 받았다. 단샤로우, 청디에이. 그들은 새로운 이름이 새로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수년 동안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이 계속되었다. 1939년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직전이었다. 분장을 마친 디에이가 샤로우에게 다가와 마지막 눈화장을 마무리해 주었다. 객석은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원대인도 특별석에 앉아 있었다. 무대에서는 막다른 길에 몰린 패왕의 절망적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이가 앞으로 나서며 패왕을 위로했다. 죽음을 앞둔 한 여인이 역시 죽음을 앞둔 한 남자만을 위해 진정으로 위로하며 술을 권하는 춤을 추었다. 관객들은 우이의 연기에 완전히 매료된 듯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원대인도 무대 위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원대인이 무대 뒤로 찾아왔다. 수행 하인이 작은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들어왔다. 비단을 걷어내니 수정이 박힌 머리 장신구와 보석들이 드러났다. 원대인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디에이의 연기를 칭찬했다. 샤로우는 화만루라는 요정으로 갔다. 화만루의 문지방을 넘으면서 샤로우는 꼬샨을 찾았다. 남자들이 꼬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있었다. 샤로우가 말했다. 꼬샨은 내가 맡겠소. 꼬샨은 샤로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른 그가 술잔을 높이 쳐들었다가 먼저 한 모금 마신 뒤 꼬샨에게 잔을 내밀었다. 꼬샨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그녀도 인생을 바꿀 때가 된 것이다. 꼬샨은 화만루를 떠나기 직전까지 몸을 팔아 번 것들을 탁자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았다. 꼬샨은 이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몸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 남자 단샤로우를 위해 그 화장을 지워버린 것이다. 샤로우는 자기를 찾아온 꼬샨을 디에이에게 소개했다. 디에이의 표정에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디에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은 타고 남은 재처럼 차가웠다. 원대인이 디에이에게 하인들을 보내 초대했다. 그는 자기 집 정문까지 나와 디에이를 맞았다. 디에이의 눈에 얼핏 벽에 걸려있는 칼이 보였다. 그게 마음에 드십니까? 친한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로 칼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와 친한 사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디에이는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다. 디에이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그리고 칼을 뽑았다. 디에이는 칼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인력거 위에 앉아 있었다. 수치심으로 가득 차서 그는 외투깃을 더 단단히 여몄다. 그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잃은 것이 아니라면 버린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이것으로
자기를 배반한 다른 한 남자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디에이는 칼을 품은 채 샤로우의 결혼식 혼란으로 들어갔다. 이 칼을 잘 간직해줘. 디에이는 쓸쓸한 심정을 누르며 간단히 그렇게 말했다. 일본군들이 쳐들어왔다. 집집마다 일장기가 내걸리기 시작했다. 디에이는 개인적인 상실감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다른 일로 놀라거나 슬퍼할 여지가 없었다. 고통스럽던 시절 샤로우라는 존재는 잃어버린 어머니이기도 했고 험한 세파를 막아줄 형이자 친구이기도 했다. 디에이는 이제 샤로우와 함께가 아닌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했다. 디에이는 반쯤 누운 자세로 사지를 쭉 펴서 뒤로 넘긴 뒤 의자에 머리를 기댔다. 취한 것 같지만 취하지는 않았다. 그의 입술이 밑으로 늘어지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지금만은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관동군 소속의 아오키 대령이 화려한 군도를 차고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 샤로우는 죽어도 일본 놈들 앞에서는 연기하지 못하겠다며 몸을 돌려 성큼 무대 뒤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나 그는 극장을 나서자마자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꼬샨이 찾아와 샤로우를 부탁했다. 디에이는 꼬샨에게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당신이 샤로우를 구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떠나겠어요. 됐나요? 디에이는 아오키 장군 앞에 섰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샤로우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아낌없이 그것을 주었다. 샤로우는 어렸을 때 여러 번 그를 보호해 주었다. 이제 그가 샤로우를 보호해 줄 차례가 된 것이다.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된 샤로우가 헌병들에게 끌려 나왔다. 하지만 디에이를 바라보는 샤로우의 눈빛은 예전에 그것이 아니었다. 샤로우는 디에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디에이는 얼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멍하니 서 있는 디에이 앞에 흰손 하나가 다가와 얼굴에 묻은 침을 천천히 닦아주었다. 꼬샨이었다. 디에이는 절망에 휩싸인 채 서서히 달빛 속으로 잠기어 갔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일본이 항복한 후 무질서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섰다.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난동을 부렸고 극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팡이가 꼬샨의 불룩한 배를 가격했다. 꼬샨은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그녀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엉뚱하게도 반역죄를 범한 범인을 찾았다. 체포된 사람은 청디에이였다. 해방되기 전에 일본 헌병대를 찾아가 일본인들을 위해 공연한 사실로 배우 청디에이를 반역죄로 체포한다는 것이었다. 법정은 디에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들은 디에이를 풀어주지 않았다. 국민단 군사령관이 북경에 도착했고 경극을 좋아하는 그에게 디에이를 선물로 바쳤던 것이다. 항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샤로우와 디에이도 이곳저곳을 떠돌며 경극을 공연하는 유랑활동을 시작했다. 1949년 중국 사회는 바야흐로 산반운동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대회가 시작되자 밧줄로 꽁꽁 묶인 사람들이 7, 8명씩 무리지어 무대로 올라왔다. 디에이와 샤로우는 무대 위에 있는 원대인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인민위원장은 원대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예술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극이 구시대의 지배계급이 인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로 봉건적 이념의 몹쓸 병을 옮기는 수단일 뿐이라고 선전했다. 샤로우와 꼬샤는 경극에 관계된 물건들을 모두 꺼내놓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샤로우가 쓰던 경극 대본과 가면을 모두 찢어 불에 태웠다. 샤로우,
당신은 언제까지나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꼬샨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 지금처럼 말이야. 그녀는 자신들 앞에 가로놓인 고난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겁에 떨고 있었다. 디에이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을 보며 고민했다. 얼마 후 디에이는 불을 지피고 잘린 천 조각들을 그 속에 던졌다. 그것들은 시들어가는 얼굴들처럼 불길 속에서 사그라져 들었다. 그는 자신의 분신들을 죽이고 있는 기분이었다. 1969년 8월의 무더위 속에 배우들은 모두 분장을 하고 무대 의상을 입고 거리로 끌려나와 조리돌림을 당했다. 홍위병 가운데 한 명이 불을 붙였다. 배우들은 모두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간직해왔던 보물들을 이 불꽃 속에 직접 던져 넣어야 했다. 모든 것이 검은 연기가 되어 멀리 영원히 사라지고 있었다. 홍위병들은 서로를 비판하라고 강압했다. 샤로우는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디에이는 일본 놈들의 연회석상에서 노래를 불렀고 국민당 앞에서도 그리고 원대인에게도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샤로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홍위병 한 명이 반혁명 증거물인 칼을 들고 나와 샤로우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이것은 디에이가 원대인에게 남창질을 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샤로우의 말에 디에이는 너무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디에이가 말했다.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단샤로우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비열한 놈입니다. 저 사람의 정부는 창녀였습니다. 꼬샨이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비록 창녀 출신이지만 진심으로 한 남자만을 따랐습니다. 홍위병이 꼬샨을 끌고 갔다. 샤로우가 소리쳤다. 내가 정리하면 될 거 아니오. 내가 이혼하겠소. 갑작스런 샤로우의 결정에 꼬샨은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샤로우는 울면서 계속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나는 저 창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혼하겠소. 울고 있는 샤로우를 바라보는 꼬샨의 눈에서 생기가 거쳤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쳐다보듯이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샤로우는 농촌으로 내려가서 노동을 통한 의식 개조를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짐을 싸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전등불을 켰을 때 그의 눈앞에 두 발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꼬샨이 목을 매단 것이었다. 꼬샨은 결혼할 때 입었던 붉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 꼬샨. 샤로우는 배부를 가르는 듯한 극심한 아픔에 미친 듯이 오열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홍콩에서 재회했고 디에이의 마지막 공연을 같이 하기로 했다. 디에이는 붓을 들어 샤로우의 마지막 눈썹 화장을 해주었다. 흘러가 버린 세월은 잡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꿈을 꾸는 사이에 다시 옛날로 되돌아온 것 같았다. 디에이는 몇 번이나 자기 품을 떠났던 칼을 아무 말도 없이 샤로우의 허리에 채워주었다. 노래를 끝낸 디에이는 마음을 굳게 다진 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칼을 목에 대고 가로로 그었다. 피가 흘러내렸다. 샤로우가 큰 소리로 디에이를 불렀다. 피가 계속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동안 디에이는 만족감이 몸 안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것은 마지막 무대, 완벽한 절정이었다.